신사임당 5만원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당신은 어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1537년 강릉 오죽헌 35살의 신사임당이 남편 이원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침착하기로 유명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됐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편 이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사임당. 우리는 그녀를 너무나 잘 압니다. 5만원권 지폐에 그려진 인물. 율곡 이이의 어머니. 현모양처의 상징. 교과서에서 배운 이상적인 여성상.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자식 교육도 훌륭하게 한 완벽한 여성.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이야기입니다. 진짜 신사임당은 어땠을까요? 그녀도 화가 났을 때가 있었을까요? 억울할 때가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실망한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1537년 그날 신사임당이 분노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남편 이원수가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에게서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조선시대였습니다. 양반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양반 남자면 첩 하나쯤은. 사임당도 이해해야지. 하지만 신사임당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며 용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기록은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이이가 남긴 글에 나옵니다. 율곡은 어머니가 얼마나 격렬하게 분노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냈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싸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배운 역사책에 없을까요? 우리가 아는 신사임당은 항상 온화하고 참을성 있고 이해심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모범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진짜 신사임당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504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인선이었고 아버지는 신명화, 어머니는 용인 이씨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그림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포도, 산수화, 초충도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죠. 19살에 이원수와 혼인했습니다. 이원수는 덕수 이씨 집안의 양반이었습니다. 가문은 괜찮았지만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신사임당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은 한양에 있었지만 그녀는 친정을 자주 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부인이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남편 이원수는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사임당은 7명의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첫째 선, 둘째 번, 셋째가 바로 율곡 이이입니다. 그 뒤로도 4명의 자녀가 더 있어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과거에 떨어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사임당은 버텼습니다. 그림을 그려 팔아서 생활비를 보탰고 자녀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친정 강릉과 시집 한양을 오가며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537년 남편의 외도는 그녀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신사임당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고 실망이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이 남편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그런 사회적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사임당과 이원수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남편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신사임당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어머니, 제발 한양에 가지 마십시오. 신사임당의 딸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1551년 신사임당은 4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강릉 친정을 떠나 한양 시집으로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신사임당은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환 중이라는 소식이 왔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신사임당의 삶은 끊임없는 줄타기였습니다. 강릉 친정과 한양 시집 사이, 딸로서의 의무와 며느리로서의 의무 사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자신의 예술 활동 사이, 그녀는 평생 이 줄타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신사임당은 한양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율곡 이이의 기록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림 그리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양반집 부인이 무슨 그림이냐? 바느질이나 하고 음식이나 만들어야지. 신사임당에게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때로는 생계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이원수는 과거 시험에서 계속 낙방했습니다. 30살이 넘도록 40이 넘도록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형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사임당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그림을 그려 팔았습니다. 포도 그림이 특히 유명했습니다. 양반집 부인이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존심보다 가족의 생계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그림을 팔다니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사임당은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강릉 친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용인 이 씨는 딸을 이해해 주었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라고 글을 쓰고 싶으면 쓰라고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율곡 이이도 어린 시절 대부분을 강릉에서 보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죠. 강릉에서 신사임당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림을 마음껏 그렸고 시를 썼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대표작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포도를 그린 포도도, 풀과 벌레를 그린 초충도, 산과 물을 그린 산수도. 이 작품들을 보면 신사임당의 관찰력과 표현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초충도를 보십시오. 작은 풀잎 하나, 메뚜기 한 마리까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강릉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서 며느리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신사임당은 강릉과 한양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당시에는 차도 없고 기차도 없었으니 걸어서 말을 타고 가마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강릉에서 한양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그 길을 계속해 갔습니다. 신사임당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정의 딸, 다른 하나는 시집의 며느리. 그녀는 둘 다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늙어가고 있어 딸로서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였습니다.
1537년 남편의 외도 사건 이후에도 신사임당은 이원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이 남편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율곡의 기록을 보면 그 사건 이후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신사임당은 더 자주 친정에 갔고 한양에 있어야 할 시간에도 강릉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항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그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고 나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동시에 다 되어야 했습니다.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7자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특히 셋째 아들 율곡 이이는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됐습니다. 율곡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단순히 글 공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삶을 보며 자랐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모습, 부당한 일에 분노할 줄 아는 모습. 율곡은 나중에 어머니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외유내강의 분이셨다.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으로는 강했다. 이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신사임당은 부드러운 척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대가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 스트레스, 내적 갈등 등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는 수많은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1551년 48살의 신사임당은 또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딸들이 울며 매달렸지만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강릉을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1551년 5월 한양의 시댁에서 신사임당이 알아눕습니다. 48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고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신사임당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급격한 병의 배후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호했습니다. 신사임당이 아들을 바라보며 이야, 내가 강릉을 떠날 때 마음이 이상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뭔가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니? 율곡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사임당은 계속 말했습니다. 강릉이 좋았단다. 바다가 보이고 산이 가까이 있고 내 외할머니가 계시고 거기서는 내가 나일 수 있었어.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신사임당은 평생 두 곳에서 살았습니다. 강릉 친정과 한양 시댁.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다울 수 있었던 곳은 강릉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그녀는 며느리였고 남편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역할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강릉에서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시를 쓸 수 있었고 양반집 부인답지 않다고 핀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며 해야 할 일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신사임당은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곳은 강릉이었다고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신사임당의 병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이원수, 아들 율곡, 다른 자녀들. 신사임당은 자녀들을 하나씩 부르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율곡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책만 읽지 말고 세상도 보거라.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지 마라.
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집 가면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라. 내 엄마처럼 말이다. 이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자신을 잃지 마라. 신사임당 자신도 평생을 그러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속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시를 쓰면서, 강릉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남편 이원수에게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용서의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1537년의 그 사건을 완전히 잊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원망의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었으니까요. 5월 17일 신사임당이 숨을 거뒀습니다. 48살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리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오래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강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 친정 어머니가 계신 곳, 바다가 보이는 곳,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제자들, 그리고 그녀의 그림을 사던 사람들도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셨어. 자식 교육을 정말 잘하셨지. 현모양처의 모범이셨어. 하지만 율곡 이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단순한 말로 정의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도 냈고 실망도 했고 좌절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길도 걸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참고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항하고 분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곡은 어머니의 일생을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비행장이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그 글에서 율곡은 어머니의 좋은 면만 쓰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썼고 갈등도 썼고 분노도 썼습니다. 특히 1537년 아버지의 외도 사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곡은 어머니를 신화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성인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된 인간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율곡의 의도를 잊었습니다.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표본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교과서에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신사임당은 이상적인 여성의 모델로 제시됐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자녀 교육에 헌신한 여성.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이 화가로서 이룬 업적은 간단히 언급되고 그녀가 겪었던 갈등과 고통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1537년 남편의 외도에 분노했던 이야기, 강릉과 한양을 오가며 겪었던 내적 갈등,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 등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온화하고 참을성 있고 희생적인 여성의 이미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배후에는 충격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이 죽은 지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이미지는 계속 변형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율곡의 어머니로 기억됐습니다. 율곡의 현명한 어머니가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업적보다는 아들의 성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일제강 점기에는 현모양처의 상징으로 이용됐습니다. 일제는 조선 여성들에게 순종과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신사임당을 내세웠습니다. 신사임당처럼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였죠. 해방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특정한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신사임당은 그 이상형으로 제시됐습니다. 2009년 신사임당은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지폐에 등장한 여성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신사임당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관순,
김만덕, 허난설원 등 다른 훌륭한 여성들도 많은데 왜 율곡의 어머니를 선택했느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임당을 선택한 것은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로 규정하려는 의도다. 이 비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사임당은 뛰어난 화가였고 시인이었고 교육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되는 방식은 주로 율곡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사임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다재다능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림으로는 포도도, 초충도, 산수화를 남겼습니다. 글씨도 뛰어났습니다. 시도 썼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불안정할 때 자신의 그림을 팔아서 가게를 유지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 중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녀는 감정 표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날 때는 화를 냈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주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해도 그림을 그렸고 한양시댁이 불편하면 강릉 친정으로 갔습니다. 수동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딸로서의 역할과 며느리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욕구와 어머니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복잡성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지워졌고 갈등은 삭제됐고 저항은 무시됐습니다. 남은 것은 온화하고 순종적인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사회는 여성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않는 여성, 참고 견디는 여성, 희생하는 여성. 신사임당은 그 틀에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사임당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삶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최근 들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신사임당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율곡이 남긴 기록을 다시 읽고 그녀의 작품을 새롭게 분석하고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신사임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주장이 있고 갈등하는 인간으로서의 신사임당입니다. 2020년 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임당을 현모양처의 틀에 가두는 것은 그녀에 대한 폭력이다. 그녀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풍부한 사람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신사임당은 한 가지 역할로 정의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만원권 지폐를 꺼내 보십시오. 온화한 미소를 띤 신사임당의 초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완벽한 현모양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사임당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신사임당을 몰랐을까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않고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여성. 신사임당은 그 틀에 맞춰졌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지워지고 이상적인 부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사임당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삶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완벽한 현모양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났고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반항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니까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으려 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신사임당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의 갈등이 있다는 것.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화낼 때는 화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여성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 신사임당이 죽기 전 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시집 가면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자신을 잃지 마라. 이 말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사임당은 평생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예술가 신사임당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고통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5만원권 지폐를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분노를, 그 우아한 자세 뒤에 감춰진 갈등을, 그 완벽한 이미지 뒤에 있는 진짜 인간을. 신사임당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녀로부터 배워야 할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화낼 권리가 있다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길을 걸어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신사임당, 현모양처의 틀을 벗어던진 한 명의 여성, 화가로서, 시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았던 사람.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야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